한 왕조가 세계 최강 제국의 발 아래서 10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말이죠. 몽골에 대한 고려 항쟁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이기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3세기 고려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당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던 몽골 제국은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송나라도, 중동의 강력한 이슬람 제국들도, 동유럽의 기사단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죠. 이들은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문화가 말살되고 심지어 언어까지 잊혀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끝자락의 작은 왕국 하나가 30년 동안 버텼고 그 이후에도 왕조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고려의 지도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앞에는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상황이죠. 주변국들의 사례를 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서한은 완전히 멸망했고 금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송나라조차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처절하면서도 영리했던 생존의 역사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몽골이 왜 고려를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몽골이 고려를 정복하려 했던 건 단순히 영토 확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최종 목표는 일본이었거든요.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세계 정복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동아시아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은 이미 중국 대륙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였고 중앙아시아와 중동까지 손에 넣었죠. 다음 목표는 동쪽 끝의 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몽골은 육지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바다는 달랐어요. 기병 중심의 군대는 초원에서는 최강이었지만 파도를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부족했고 항해 경험도 없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전진 기지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 역할을 고려가 해줘야 했던 겁니다. 고려는 조선술이 발달했고 뛰어난 선원들이 있었으며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몽골 입장에서 고려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1231년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넜을 때 고려 조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항복하느냐, 저항하느냐. 쉬운 선택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고려는 무신정권 시대였고 실권을 쥔 무신들은 항복이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거든요. 왕을 인질로 보내라, 군대를 해산하라, 국무를 바쳐라. 이런 조건들은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반면 왕실과 문신들은 현실적으로 승산 없는 전쟁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요나라와 금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으니까요. 결국 무신 정권이 선택한 건 저항이었고 이 결정이 한반도의 30년간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는 명확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항복하면 우리는 끝이다. 하지만 버티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이 판단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결과적으로 고려를 살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고려는 어떻게 30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됐는데 말이죠. 몽골군은 당시 세계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기동력이 뛰어났고 전술이 치밀했으며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풍부했어요. 수십 년 동안 유라시아를 정복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죠. 반면 고려군은 오랜 평화에 익숙했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면 대결은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답은 지리에 있었습니다. 고려는 싸울 수 없으니 싸우지 않는 전략을 택했어요. 성문을 닫고 버티거나 아예 산성으로 도망가거나 섬으로 피신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건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기병의 최대 약점이 바로 물이었거든요. 아무리 강한 말도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화도는 물길이 좁고 조류가 빨라서 대규모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몽골군은 섬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에서 안전했지만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지옥을 경험했어요. 몽골군은 마을을 불태우고 농토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죠.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고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거나 끌려갔다고 합니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은 반복적인 침략으로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마을은 폐허가 됐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강화도에 앉아있던 지배층은 안전했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백성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라는 지키고 있지만 백성은 버리고 있는 상황.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에서 궁궐을 짓고 사찰을 세우고 심지어 8만 대 장경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지배층의 생존과 백성의 고통이 극명하게 갈린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고려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버틸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무신정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강경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온건파는 이제는 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백성들의 불만도 커졌죠. 왜 우리만 죽어야 하는가? 강화도의 귀족들은 안전한데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59년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습니다. 무신정권의 실권자였던 최씨 가문이 무너지고 왕권이 다시 강화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죠. 최이가 암살당하면서 60년간 이어진 최씨 무신정권이 끝났고 이제 왕실이 직접 몽골과 협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종은 몽골에 직접 가서 쿠빌라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항복의 조건을 협상했죠. 완전한 굴복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무신정권의 핵심 군대였던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에 굴복한 왕조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가치가 없다는 거였죠. 삼별초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최씨 무신정권이 만든 특수부대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정예 전력이었습니다. 이들은 30년 전쟁을 실제로 치른 전사들이었고 몽골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쳐 있었어요. 삼별초의 저항은 비극적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렬했습니다. 배중송과 김통정이 이끈 이들은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3년 동안 싸웠어요. 진도의 용장성을 쌓고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심지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연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항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결국 전멸했죠. 삼별초의 패배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려의 무력 저항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고려 왕조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몽골은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 대신 간접 지배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삼별초의 저항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봤고 고려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치욕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고려 국왕은 원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즉위할 수 있었고 중요한 정책은 원의 간섭을 받았으며 외교와 군사 문제에서는 거의 자율성이 없었어요. 심지어 왕의 칭호도 바뀌었습니다. 대왕에서 왕으로 격이 낮아진 거죠.
신하들도 신이 아니라 신하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관직 이름도 원의 제도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게다가 궁녀제도라는 굴욕적인 시스템도 시작됐죠. 젊은 여성들을 원으로 보내야 했는데 이건 단순한 혼인 동맹이 아니라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궁녀로 선발되면 가족과 영원히 헤어져야 했고 대부분은 원황실의 시녀나 궁녀로 일생을 보냈어요. 일부는 황제나 귀족의 후궁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도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려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딸을 가진 집안들은 숨기거나 일찍 결혼시켰고 심지어 자해를 해서 선발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굴욕 속에서도 고려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조는 유지됐고 언어와 문화는 보존됐으며 독자적인 관료 체계도 계속 작동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몽골 제국에 정복당한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대부분 완전히 해체되거나 직접 통치를 받았습니다. 중국도 원나라로 바뀌었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들도 사라졌죠. 페르시아는 일한국이 됐고 러시아는 킵차크 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만은 이름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위치였어요. 고려는 원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고 직접 통치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전략적 가치였죠. 일본 원정을 위해서는 고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 했습니다. 셋째는 30년 저항의 결과였어요. 고려가 얼마나 끈질긴지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는 것보다는 간접 지배가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왕실 혼인 전략이었습니다. 고려 왕은 원황실의 공주와 혼인했어요. 겉으로 보면 명백한 굴욕이죠. 하지만 이 혼인이 고려에게 가져다준 이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딸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했고 이후 대부분의 고려 왕들도 원황실과 혼인했어요. 고려 왕이 원황제의 사위가 되면서 부마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려는 정복지가 아니라 황제의 인척 국가가 된 겁니다. 덕분에 직접 통치를 피할 수 있었고 추가 침공의 위험도 줄었으며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또한 원황실 내에서 고려 출신 왕후들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제국 대장공주는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았고 고려 왕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죠. 물론 이건 양날의 검이었어요. 때로는 원황실의 내분에 고려가 휘말리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이런 전략이 공짜로 얻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원의 일본 원정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야 했어요. 배를 만들고 군사를 보내고 식량을 대야 했죠. 1274년 1차 원정에서는 군선 900척과 군사 3만 명을 동원했고 1281년 2차 원정에서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만 엄청난 목재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살림이 황폐화됐어요. 군사로 끌려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은 모두 실패했고 그 대가는 고려 백성들이 치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고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원은 일본 원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려면 고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니까요. 쿠빌라이는 세 번째 원정까지 계획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협상 카드를 얻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고려는 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 갔습니다. 원에서 돌아온 고려인들은 원의 문화와 기술을 가져왔고 이는 고려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목화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문익점이 원에서 몰래 가져온 목화 씨는 고려 의생활에 혁명을 일으켰죠. 그전까지는 삼배나 모시를 입었는데 목화로 만든 무명은 훨씬 따뜻하고 편했습니다. 화약 기술도 들어왔어요. 최무선이 원의 화약 제조법을 배워와서 고려 최초의 화통을 만들었고 이는 나중에 왜구를 격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안양 같은 학자들이 원에서 성리학을 배워왔고 이것이 고려말 신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이 됐어요.
그림과 도자기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했죠. 고려 청자는 이 시기에도 계속 발전했고 오히려 원에 역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굴욕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문화적 교류의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고려는 더 이상 예전의 고려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원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상태였죠. 제도는 원의 영향을 받았지만 언어는 그대로였고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됐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스스로를 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려인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원이 무너졌을 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 제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중국 대륙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원의 통제력은 약해졌습니다. 훈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주원장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원 황실은 내분에 휩싸였고 변방을 관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국민왕은 개혁을 단행하면서 원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습니다. 원이 설치한 정동 행성을 폐지하고 관제를 고려식으로 되돌렸으며 몽골풍 의복과 머리 모양을 금지했어요. 심지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되찾기도 했습니다. 이건 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당시 원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국민왕의 개혁은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100년 가까이 원과 얽혀있던 관계를 단번에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어요. 바로 훈건적과 왜구였습니다. 훈건적은 원에 저항하던 중국의 반란군이었는데 일부가 고려로 쳐들어왔어요. 1361년에는 개경까지 점령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왕은 도망가야 했고 수도로는 불탔죠. 다행히 이성계와 최영 같은 장군들이 훈건적을 격퇴했지만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왜구는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일본 해적들이 해안을 습격해서 약탈을 일삼았는데 고려 조정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려 말기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은 무너지고 있었고 명이 새로 일어섰으며 고려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격화됐어요.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했고 왕권은 약해졌으며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진사 대부들이 등장합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기존 체제의 개혁을 주장했고 정도전 같은 급진파는 아예 왕조 교체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1392년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려는 몽골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부의 모순과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스스로 바뀐 거예요. 만약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했다면 이런 자체적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려가 왕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조건이었어요. 강화도라는 천혜의 요새가 있었고 산과 바다가 자연 방벽이 되어줬죠. 한반도의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산이 많아서 기병의 이동이 어려웠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상륙 작전도 쉽지 않았어요. 몽골군은 초원에 최적화된 군대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형에서는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끈질긴 저항이었습니다. 30년간의 전쟁은 몽골에게도 부담이었고 결국 완전 정복 대신 간접 지배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몽골은 다른 곳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고려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려의 저항이 워낙 완강해서 완전히 정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차라리 항복을 받아내고 협조를 얻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셋째는 외교적 선택이었습니다. 왕실 혼인이라는 굴욕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왕조를 지켰죠. 이건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생존의 길을 찾은 겁니다. 원황실과의 혼인은 고려에게 방패가 되어줬고 그 덕분에 다른 정복지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전략적 가치였어요.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가 필요했던 원은 함부로 고려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조선술과 항해 기술, 지리적 위치는 원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었어요. 이런 전략적 가치가 고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원 입장에서도 고려를 완전히 흡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면서 협조를 얻는 게 더 이익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살아남는다는 건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패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버텨야 할 때는 버텼고, 굴복해야 할 때는 굴복했으며, 협상할 때는 최선의 조건을 뽑아냈죠. 이런 유연함이 없었다면 고려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영웅적인 승리의 순간들이 더 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살수 대첩, 한산도 대첩 같은 화려한 승리는 우리를 감동시키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순간보다 생존을 위한 치밀한 계산과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고려의 사례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화려한 승리는 없었지만 470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갔고 그 문화와 전통은 조선으로 계승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려만큼 극적인 생존 드라마를 보여준 왕조도 드뭅니다. 세계를 정복한 제국 앞에서 무릎 꿇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100년의 간섭기를 견뎌내며 정체성을 지켰으며 결국에는 자체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왕조로 전환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한반도라는 작은 무대에서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 사람들이 보여준 끈기와 지혜는 오늘날에도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려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굴욕과 생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적응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고려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답안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이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 고려가 처음부터 몽골에 항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훨씬 적은 피해로 평화를 얻었을 겁니다. 30년 전쟁으로 죽은 수십만 명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고려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고려가 아니었을 겁니다. 30년의 저항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협상의 자본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몽골에 각인시켰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조건으로 공존할 수 있었던 거죠.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선택은 분명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기였지만 왕조는 지켜졌고 문화는 이어졌으며 그 경험은 후대의 교훈이 됐죠.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고려와 몽골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복과 저항의 서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 있고 생존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고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